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연말 연초는 반도체와 우주항공으로 요약되는 미국과 국내장인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모멘텀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데요. 전일 CES에서 젠슨항의 베라루빈 칩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시장의 반도체의 힘을 밀어 올려줬습니다. 어제장 막판 SK 하이닉스의 스퍼트 또한 놀랍기도 했죠. 밤사이 뉴욕장에서도 반도체 강세는 이어졌는데 다만 반도체 시세에서 변화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기존 주도 반도체 종목 외에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단 변두리로 확산되는 시세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포지션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희 최근에 집중해서 브리핑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관련한 얘기 나눠가면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자, 뉴욕장의 분위기 한 번 더 확인하시죠. 오늘 뉴욕 증시 분위기는 우리 증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자체적으로 보더라도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기록했던 하루였습니다. 지수를 기준으로요. S&P 500 지수 0.62% 플러스죠. 직전 종가 기준 최고치가 6,932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우 지수도 1% 가까운 플러스죠. 사상 처음으로 49,000포인트 선 위에서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가 올타임 하이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시장에서는 M7 일부 종목들 그리고 AI 관련주들이 이 강세장을 주도했고요. 특히나 오늘 튀었던 종목으로는 아마존과 마이크론, 팔란티어 등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베어드에서는 이런 평가를 내놓고 있는데요. 기술주들이 연말 숨고르기를 펼치기는 했지만 AI가 판도를 바꿀 만한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AI 테마주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당분간 이 상승의 지속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목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베네수엘라 사태가 주식시장으로 영향은 제한적인 모습이죠. 시장은 이번 주에 발표되게 될 여러 고용 지표들에 조금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전해졌는데 실업률 상승과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 이 상충된 환경 속에서 연준의 정책 전망은 여전히 미묘한 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달리 말하자면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 이 두 가지 양대 책무 중에서 어느 하나에 완벽하게 집중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발언을 소화하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1.6bp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4.18%대에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금, 은, 구리값의 랠리는 이어졌습니다. 특히 은값이 5%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80달러 선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구리 가격 역시도 톤당 13,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의 종목들의 표정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움직였던 테마들을 보면 어제 젠슨황 CEO의 발언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엇갈렸던 종목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마이크론은 오늘도 10%의 급등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240% 급등했었고요. 이제 올해 들어서 지금 미국 증시 딱 오늘이 세 번째 거래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20% 넘는 급등률을 올해 들어서도 이어나가고 있는 마이크론입니다. 어제 특별 연설에서 베라루빈 보드에 마이크론의 부품을 배치시켰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이 대목에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에도 이 메모리 가격이 40%가량 추가적인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라는 진단들이 전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마이크론에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저장 장치 그리고 메모리 관련주들의 질주가 돋보였는데 역시나 젠슨황 CEO의 발언입니다. AI의 처리를 위해서는 고성능 스토리지가 필수적이고 이 저장 장치 시장은 아직까지 거대한 기회가 남아있는 엄청난 시장이다.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샌디스크 27%, 웨스턴 디지털 16%, 그리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14%대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반대로 반도체 대표 주자인 엔비디아와 AMD는 오히려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제 발표 내용에 특별한 서프라이즈 팩터가 없었다. 이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AMD의 경우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베라루빈 칩의 생산을 본격화하게 된다면 AMD는 점유율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지 않겠냐. 이런 반응들이 나오면서 3%대의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테슬라는 어제 반등 이후에 오늘 곧바로 4%대 또 다시금 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제 엔비디아가 자체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인 알파마요를 공개했죠. 그리고 이 알파마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벤츠와 협력을 함으로써 올 1분기에 자율주행 차량을 공개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율주행차 시장 참전을 이렇게 공식화한 것인데 현재 이쪽을 주도하고 있는 구글의 웨이모 그리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경쟁 압박에 직면하게 되는 소식이죠. 이에 따라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다만 그 밖에 리튬 관련주들은 특히나 제프리스의 투자 의견 목표가 상향이 나왔던 앨범알이 8%대 뛰는 등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양호했다는 점도 체킹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업종별로 봤을 때에는요. 어제 기술적인 하락이 나왔던 헬스케어 관련주들 오늘 다시금 반등세를 나타내면서 업종 지수가 2%대 플러스권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 다 랠리를 펼치고 있다 보니까 대표적인 금 관련주인 뉴몬트 그리고 구리 관련주인 프리포트 맥모란 등이 급등을 하면서 역시나 소재 섹터도 오늘 미국 증시 강세를 주도했던 업종이었습니다. 그 밖에 미국 안에서 특징적이었던 테마들 뉴욕장 업앤다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메모리 저장 장치 가장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하반기부터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광통신 네트워킹 장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 데이터를 조금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주고받게끔 할 수 있게 해주는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 루멘텀 홀딩스가 자리를 하고 있는데 11%의 급등이고요. C&I 주가 역시도 10%의 플러스, 그리고 그 밖의 반도체주에서는 호실적과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주장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가 11%, 그리고 자동차용 반도체에 주력하고 있는 NSP 세미컨덕터가 10% 가까운 급등이었습니다. 우주 개발 관련주로 해서는 로켓랩의 주가 역시도 10%의 플러스였고요. 반대로 하락세를 나타냈던 종목으로는 HVAC, 그러니까 냉각 장치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젠스랑 CEO가 베라루빈은 훨씬 더 효율성이 뛰어나고 또 베라루빈 칩을 쓰는 데이터 센터에서는 앞으로 수냉식 칠러가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냉식 냉각 장치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존슨 컨트롤스라든지 트레인 테크놀로지 등의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아갔던 반면에 우리가 미국 증시 안에서 대표적인 냉각 장치 업체 하면 바로 떠오르는 버티브 홀딩스는 그래도 0.6%대 버티는 움직임이 나타났거든요.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버티브 홀딩스의 경우에는 냉각 장치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 전력도 공급을 하고 그리고 렉 단위의 통합 솔루션을 공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증시의 또 하나의 긍정적인 재료가 돼줄 만한 뉴스가 미국 증시 마감을 한 1시간 정도 앞두고 전해졌습니다. XAI의 투자 라운드와 관련해서 보도가 전해졌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AI 회사죠. XAI가 이번 투자 라운드에서 200억 달러의 투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투자에 참여한 회사로는 엔비디아와 시스코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오랫동안 XAI
XAI와 협력해온 피델리티 등이 자리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XAI의 기업 가치는 약 2,300억 달러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XAI는 GPU 집약적인 모델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HBM과 D램 수요에 직결이 되는 대목이고요.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료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포인트들 이어가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몇 거래일밖에 진행되지 않았는데 코스피는 매일같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코스피 1%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는데 그 중심에는 SK하이닉스의 막판 스퍼트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조금 불안했죠. 여러 가지 차익 실현 심리가 작동하면서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현대차 그룹주를 제외하고 일제히 좀 변동을 보이며 출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오후장 반도체의 주도권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있었죠. SK하이닉스의 시세였습니다. 어제 장중 차트 SK하이닉스 한번 열어보실까요? 하락권에서 시작해서 오후에 급격하게 상승폭을 키워나가면서 신고가를 또다시 썼습니다. 72만 6천 원까지 4%의 상승을 보여줬죠. 이 덕분에 어제 지수가 힘을 낼 수 있었고요. 코스피는 어느덧 4,400 위로 훌쩍 뛰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4,500에 대한 트라이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4,525포인트 유지하고 끌고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해 9월부터 코스피 지수 상승에 총 70%의 증가분을 이끈 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다라는 것에서 이 두 종목이 참 대단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이 두 종목으로 극강의 쏠림이 있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은 어제 약했죠. CES 일부 세론 매물을 우려하면서 로봇주의 이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 3거래일 정도 로봇주의 시세가 좀 약한데요. 일정 부분 CES 앞두고 차익 실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업황 자체에 대한 꺾임보다는 사실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기도 하고 실적 외에도 CES 직전에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의 관점인 것이지 업황의 꺾임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휴식 정도로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2차 전지 쪽에 반발 매수세가 있었는데요. 눈에 띄는 게 이제 LNF 등의 종목들도 좋았습니다. 어제 저희 박창윤 대표님 2차 전지 쪽에 볼 것이라면 LNF로 압축해서 보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양호했죠. 6%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 볼까요? CES 2026 어제 이제 오픈이 됐죠. 기대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젠슨왕 중심으로 기대치가 모이고 있긴 합니다만 다만 완전한 서프라이즈는 뭔가 없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서 약간의 실망 매물도 일부 등장하고 있죠. 어제 현대차 시세가 굉장히 아쉬웠어요. 장 출발할 때만 해도 드디어 한풀이 시세를 보여주는 것인가? 라는 기대를 모으면서 현대차 그룹이 로봇으로의 재평가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모멘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8% 이상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죠. 하지만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승분을 다 토해냈고요. 1% 상승으로 그쳤습니다. 종가로만 보면 1% 상승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너무나 좀 아쉬운 시세가 났습니다. 그래도 현대차 그룹주의 변화에 시장이 조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계기였다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이슈 추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현대오토에보도 너무나 시세가 좋았었는데 조금 아쉽기도 했죠. 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CES 2026, JP모건 헬스케어 이런
일정에 대한 키워드도 있고요. 실적 시즌. 이제 4분기 실적이 슬슬 발표되는 시즌이다 보니까요. 이제 내일 삼성전자 나올 것이고요. 1월 말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줄줄이 기업들의 실적이 쏟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찍힐 수 있는 섹터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죠. 반도체 최근에 흐름 좋았었고요. 어제 조선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수주 이슈가 있었긴 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을 해준 거겠죠. 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LNG선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 기자재단의 한국카본과 같은 LNG 본행제 업체들의 주가도 좋았다라는 점을 일단 체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주요. 지수가 4,500 가는데 증권주가 안 가는 것도 이상합니다. 전체적으로 증권주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올라갔고요. 미래에셋증권은 우주 모멘텀이 붙어있기 때문에 더 강한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소외업종의 반등에선 앞서 봤던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그리고 한동안 쉬었던 원전주 어제 미나앵커가 자세히 브리핑을 해주셨었죠. 원전주들의 시세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K방산의 키워드로서 어제 방위산업과 우주의 이야기를 살폈던 바가 있는데요. 강세 흐름을 기록했고요. 유달리 요즘 분위기가 좋았었던 한국항공우주도 9%의 상승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시장 속 여러 키워드에서 아이디어를 뽑아봤고요. 자, 반도체는 완벽한 협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약간 무협 소설에 요즘 빠져있다 보니까 협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삼성전자가 밀고 가주다가 또 SK하이닉스가 분위기를 살려주다가 완벽하게 소재 부품 장비와 이 반도체 탑2 종목들이 좋은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여러 쇼티지 속에서 중장기 업황 전망이 올라갑니다. 애플, 아마존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한국의 칩을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자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전 포인트는 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내일 영업이익이 20조 이상까지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걸 충족하고 갈 수 있을지. 사실 지난 분기에는 삼성전자 실적 내놓고 세론이 나오지 않았었잖아요. 이번엔 또 어쩔지 궁금합니다. SK하이닉스 ADR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이 금요일입니다. ADR에 대한 긍정의 답변이 나오게 된다면 유동성에 추가 유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 보통의 심리가 있는 시장이었다면 이들 일정 전에 세론, 차익 실현 이런 게 나올 법했죠. 그런데 지금은 워낙 반도체 투자 심리가 좋기 때문에 이런 일정이 있더라도 일단 고라는 시각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두 종목의 시세가 좋았었는데 과연 이 두 변수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만약에 이들의 시세가 조금 부담스럽다. 조정 혹은 휴식이 나오게 된다면 이들의 수급을 어디에서 받아가게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것이 뭐 바이오가 될지 아니면 조선이 될지요. 이런 조정 시 타 업종 후보를 일단 추려둘 필요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의 탑2 종목 외에 반도체 소부장으로 흘러갈 여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가격 사이클에서 캐파 사이클로 넘어가게 돼서 장비단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살피기도 했었죠. 어제 DI, 한미반도체, YC, HPSP, 테스, 한화, 비전 등의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 굳건했습니다. 주가 급등세 여전히 이어졌기 때문에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심리적인 우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우주방산, 지정학적 리스크가 베네수엘라, 그린란드, 이란, 이스라엘 갈등 여러 가지로 트럼프를 통해서 번져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 국방 예산이 늘어날 것이고 스페이스X와 우주 R&D 투자 금액 증가 이슈가 나오면서 K방산, 우주방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 밖에 원전, 조선, 자율주행, 구리 등의 종목들이요. 보통 구리 관련주 했을 때 이구산업, 풍산, 가운전선 이런 종목들이 강하긴 했는데 어제는 대창이 치고 나가서 모처럼 대창이 구리로의 시세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윗꼬리가 길게 달렸다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은 트레이딩의 영역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체크할 수가 있었네요. 자, 연말 연초 시장 요약.
매일같이 굴이나 자율주행, 우주, 로봇, 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시세가 꾸준하게 연말 연초에 좋은 쪽은 아직은 반도체와 우주인 것 같고요. 이것을 바이오와 조방원이 한 번씩 치고 나오면서 일정 부분 곁다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지주, 자율주행, 구리도 3군에서 좀 힘을 내는 모습이 있죠. 거래 대금이 양시장의 35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래 대금과 고객 예탁금 여러 가지 유동성 측면에서는 기대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디로 이러한 수급이 이동하게 될 것인가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캐파 경쟁 얘기 조금 더 자세히 해보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거죠. 쇼티지 속에서 이런 주요 고객사들이 반도체 칩을 받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반도체 캐파 증설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반도체를 증설하게 되면 장비부터 깔고 소재 부품이 들어간다라는 논리에서 언제나 반도체 장비가 팹에서는 앞단에 쓰기 마련이죠. 지금 삼성전자도 P5 착공을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하고 있고 2027년도 3분기에 공정 장비들의 폐빈이 시작됩니다. SK하이닉스는 내년 2월에 공정 장비 폐빈이 시작될 예정이죠. 거기다 마이크론도요. 얼마 전에 마이크론이 대만에 부지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 전달이 드렸었는데 어제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얘기가 나오고 나서 마이크론에서는 HBM4 증설 계획을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히로시마에 이어서 대만의 부지까지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주요 이 메모리사들의 증설 이슈가 계속해서 반도체 소부장에게는 힘이 돼주지 않을까 싶어요. 신규 팹이 완공되고 나면 물리적 공간이 확보됩니다. 당장 장비를 깔지 않더라도 언제든 수요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때 반도체 장비를 투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 상시적인 수주 모멘텀을 자극할 수 있고요. 첨단 공정이나 이기종 패키징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설계가 복잡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패키징 장비 혹은 테스트 장비 이런 쪽에까지 추가적인 기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장비에 대한 모멘텀이 요즘 강화돼서 장비주들의 시세가 이토록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방송했던 내용인데요. 2025년 AI 학습과 추론 시장 성장 속에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결국에는 메모리 제조사의 투자가 이어질 것이고 장비나 소재 부품까지 순차적으로 관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공정 장비주, 후공정 장비주, 소재 부품 이렇게 심플하게 분류하면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세 측면에서는 참으로 좋았던 원익 IPS 그리고 좀 뒤따라가는 분위기의 유진테크 우리의 테스형 테스도 분위기가 좋았었고요. 그리고 테크윙 혹은 한미 반도체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들의 시세 어디까지 열려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소부장의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비단 이런 반도체 캐파 경쟁뿐만이 아닙니다. 첨단 공정에 대한 경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12월 내내 말씀드렸던 거예요. 공정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 과정에서 소재 이런 사용량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메모리 3사들이 과거보다 질서정연하게 증설을 하고 있어요. 무작위적인 증설이 아니라 지금 HBM과 고난이도 D램을 중심으로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첨단 공정이기도 하고 미세 공정이기도 하고 쇼티지 속에서 수율 경쟁이 중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이제 검사 계측 혹은 세정 식각 이런 쪽에서 단계가 늘어난다던가 아니면 점점 기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장비들의 업그레이드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의 시대를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밤사이 미국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모조리 다 올랐습니다. 어제 파이퍼 샌들러에서 올해 반도체 장비의 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의 시세를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 시세가 이어졌고요. 반도체 소재단에서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 미국장에서도 나타났네요. 파이퍼 샌들러의 장비 교체해라는 것에 이어서 번스타인에서도 ASML에 대한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AI 경쟁의 중심은 디램이었다. 숨겨진 승부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ASML 하면 우리 EUV라고 며칠 전부터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ASML의 신고가 EUV를 또 자극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1월 5일 방송했던 내용 한 번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EUV 관련주들 이 정도가 되겠고요. 자, EUV 포토레지스트라고 했을 때 또 하나의 키워드가 걸리는데요. 바로 중국과 일본의 갈등입니다. 중일 갈등이 11월부터 계속 격화되고 있죠.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일본 유사시다라고 얘기한 점 이후 중국이 보복을 계속해서 영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여행 가지 마, 유학 자제해, 그 다음에 일본 영화 보지 마, 공연 중단시켜 이런 얘기였다가 경제보복으로 이어졌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던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이제 히토류 카드를 쓸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12월에 중국군의 함재기가 일본 전투기를 상대로 레이더 조사를 했다. 혹은 중국의 항공모함이 일본 호키나와 해역을 항해했다라며 군사적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나온 소식인데요. 중국이 일본에 군사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단행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나온 얘기고요. 이중용도라는 것은 군사적 목적으로 쓰이는 모든 것을 물자 수출 금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산 물자를 일본에 제공하는 타국에도 보복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죠. 12월 2일이었습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될 때 한국이 누릴 수 있는 틈새 시장 여러 분야들이 있었겠죠. 관광객 유입에 대한 스토리는 우리가 많이 겪기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도 중국향 포토레지스트 출하를 사실상 중단했다 이런 정황이 포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반도체 소부장이 여기도 끼어 있습니다. 앞서 EUV의 포토레지스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포토레지스트 등에 대해서 워낙 일본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출을 막는 것에서 일정 부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에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한국이 그 대체 라인으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점이었죠. 이 내용이 스토리가 붙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소식에서 이것은 체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중국이 일본으로의 히토류 수출을 막는다면 히토류에 대한 키워드도 한국이 틈새 시장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노이즈가 껴있는 고려 아연 제외하고 보시죠. 그 외에 히토류 종목들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래는 여기 엔터가 있었는데요. 엔터는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본인 멤버가 껴있는 경우는 사실 중국에서 공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엔터는 수혜로 보기가 약간 애매하다라는 점이었었죠. 그래서 애매한 경에 지우고 히토류를 넣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도체 소부장, 히토류 그 키워드였고요. 자,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게 이겁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통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한국의 포토레지스트 체인 수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포토레지스트용 재료 쪽에 삼양, NC캠, 캠트로스, YC캠 이런 종목들이 약간 소재 트레이딩으로 많이 관심을 받았고요. 경인양엔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조금 더 그보다는 안정적인 시세로 볼 수 있는 게 SNS텍, FST, 동진세미캠 등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이제 조금 더 안정감이 올라가고 당일의 트레이딩 매력도는 이쪽에 더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관련한 이슈들을 취합하셔서 나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전략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욕도 반도체 소부장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요. 3대 지수 모두 올랐고요. 러셀 2000 1.3% 상승이었죠. 자, CES의 젠슨왕 모멘텀이 강화됐고 연준 이사에 100bp 이상 금리를 낮춰야 한다라는 발언 등이 영향을 주면서 반도체, 바이오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서버디램 가격 인상 소식에 마이크론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에게도 나쁠 것은 없는 소식이었습니다. 거기에 금과 은,
구리의 금속 가격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비트코인도 일정 부분 회복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젠스당 트레이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젠스당 트레이드 하면 요 정도 꼽아 보는데 사실 요즘 유리기판 얘기 너무 뜸하고요. 물론 이슈는 아직 살아는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아직 안 주고 있어서 기다려보자는 취지에서 일단 약간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그리고 액침 냉각도요. 차세대 칩 베라루빈을 엔비디아가 출시하는데 이게 냉각 장치 없이 냉각이 가능하다. 그래서 냉각 관련한 종목들이 밤사이에 미국장에서는 좀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액침 냉각도 지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집중이 됐을까요? 엔비디아가 공개한 소프트웨어 비롯한 생태계 코스모스, 알파마요, 에이전트 AI, 그리고 로보틱스 등에 대한 협업 얘기가 나왔죠. 여기서 자극할 수 있는 건 코스모스로 인한 로봇, 에이전트로 인한 여러 가지 반도체 칩에 대한 모멘텀 등이 될 겁니다. SSD,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이것을 돌리기 위한 에너지 원전에 대한 키워드가 밤사이 나왔죠. SSD 저장 장치 측면에서 샌디스크, 시게이트, 웨스턴 디지털이 올랐고요. 자율주행 로봇에선 로보틱스와 테라다인, 심보틱 등이 강세였죠. 그리고 마이크론 이슈 속에 HBM이 올랐고 반도체 장비주들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베라루빈 출시, 차세대 HBM 칩에 대한 경쟁이 격화되고 증설이 일어나고 증설은 반도체 장비로 이어지고 이 스토리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반도체 소부장의 강세가 계속됐습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주가 상승률도 이어지고 있고 산업에 대한 긍정의 기사도 나오고 있어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처음에 AI가 등장했을 때만 해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연산을 하는가가 중요했었습니다. 그런데 AI가 슬슬 대중화되면서 AI 모델이 거대화됐고 컨텍스트 길이가 확장이 됐고 대화가 켜켜이 쌓여갔고 동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여기저기 병목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연산 추론 외에도 데이터가 이동하는 속도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서 기존에는 HBM 이렇게 집중되다가 메모리, SSD까지 다 관심이 퍼져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 낸드가 달라졌어요라고 해서 저장 장치에 대한 키워드들도 꾸준하게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반도체에서는 HBM, SSD 종목들이 밤사이에 올라갔고요.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소재주까지도 미국에서 상승세를 기록했네요. SSD라는 키워드로 따로 뽑았을 때는 당연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앞단에 있을 거고요. 그 밑에 SSD 관련주로는 요 정도 넣어볼 수 있으니까요.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 속의 반도체 이슈들 짚어봤고요. 자리 이동해서 시장의 분위기 파악해보시죠. 시장은 양손 전략을 조금 고민해 볼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반도체 분위기 너무 좋죠. 올 한 해 혹은 그 이상까지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의 시각은 유지될 겁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나 급등했던 것에 대한 피로감도 좀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도체와 여기서 살짝 수급이 잠시 다른 곳으로 이탈할 경우 수급을 받아낼 다른 업종 또한 좀 고민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도체 대형사들 접근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대형사 수급이 다른 업종으로 갈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으로 갈지를 같이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자라기보다는 여기에 들어올 수급이 다른 곳으로 갈 경우를 좀 고민해보자라는 취지인 거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얘기 앞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른 섹터에서는 어디가 후보가 될까요? 여러 분야가 다 있을 겁니다. 조선은 조선대로, 방산은 방산대로 각각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요. 자, 조선도 시세가 너무 꾸준하기 때문에 잠시 후 조선 섹터에 대해서 미나앵커가 자세히 브리핑 해주실 거고요. 방산은 결국 불편할 때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의 여러 방향이
다소 이제 세계 각국을 좀 불편하게 만들고 있죠. 백악관에서 그린란드 인수를 위해서 미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꺼내들었어요. 결국에는 국방 예산의 증가 트렌드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방산과 우주의 키워드가 있는 쪽 서브 후보로 넣어봅니다. 그리고 CES만 있는 게 아니죠.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는데 바이오는 힘을 좀 못 받고 있어서요. 어제 ABL 바이오는 급락이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가 개인들의 매수 규모를 뛰어넘어 버리면서 급락이 나왔는데 이런 알테오젠, 리가켐, ABL 바이오 등의 JP모건 헬스케어의 중심에서 이제 함께 힘받아갈 수 있는 쪽들 수급이 들어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노보노의 반격과 일라이 릴리의 집중. 요즘에 노보노 디스크가 꽤 많이 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경구용 비만 치료제 이슈로 인해서요. 그런데 일라이 릴리가 밤사이에 오르긴 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앞으로의 매출 규모도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비만 치료제 쪽도 D&D 파마텍 등을 중심으로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신흥 강자 DAC 오름 테라퓨틱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봐야 되는 종목일 것 같습니다. 자, 테마로는 우주, 히토류, 포토레지스트,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관련한 법안이 또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보자라는 시각들도 있어요. 어제 IT센 글로벌이나 결제주 일부가 올라간 영향이기도 할 겁니다. 자, 휴식과 반등에서 지금 휴식하고 있는 로봇, 휴식했다가 다시 가는 시점을 노려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에서는 어제 네이버도 4%로 굉장히 반가운 반등을 나타냈죠. 탈팡이라고 해서 쿠팡 이탈의 수혜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약간의 노이즈 뉴스도 하나는 보이더라고요. 금융위에서 코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추진하고 있다라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이나 네이버가 이 코인 쪽에 대한 M&A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한번 맥락을 좀 더 따져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이번 주 일정 계속해서 보여드리니까요. 참고용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섹터 뉴스 가볼게요. 미나 앵커 나와주시죠. 난 아직 순항 중. 아직 끝나지 않고 순항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조선주인데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사실 주가가 작년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빠져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제는 조선 기자재주들까지 모두 다 상승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기자재 관련해서는 한국가본이 9%로 가장 큰 상승 탄력을 받아 나갔고요. 조선 대표 기업들 모두 다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HD 현대중공업이 있었는데 현대중공업은 7%대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조선주들의 주가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HD 현대중공업이 호재를 물고 왔기 때문입니다. 누가 뱃고동 소리를 내었는가? 바로 HD 현대그룹주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되겠죠. 이번에 미국 LNG선 4척을 수주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2026년 수주 목표치도 29조 6천억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번 계약 금액은 1조 원을 넘깁니다. 1조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계약 규모고 그리고 인도 일정은 2029년 상반기까지 울산 조선소에서 건조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예정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LNG선을 수주한다라는 소식이 갖고 있었던 의미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경쟁력이 아직 남아있고 글로벌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계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컸습니다. 그 내용들을 뜯어보자면 고효율 축 발전기 그리고 LNG 재핵화 시스템 같은 최신 친환경 기술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기술 진입 장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그저 기대감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글로벌적으로 기술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대목인 거죠. 그리고 어제 이렇게 호재성 이슈가 나오고 나서 수급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일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온 가운데 기관의 창고에서도 여러 매수 체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외국인 보유율은 현재 기준으로 14.3%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전일 살펴보시면 메릴린치에서도 그리고 신한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에서도 대량 매수 주문이 체결됐다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나왔었던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수급인 것일까?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것이라면 다시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나라 K조선의 구조적 성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수급을 들이부은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넘어가서 수주 목표치도 발표가 된 만큼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계약 소식에 이어서 수주 목표치를 상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내부적인 이슈를 살펴보시면 올해 수주 목표치를 204억 2천만 달러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뜯어서 살펴보시면 조선과 해양 쪽에서 대폭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특히나 조선 부문에서 목표치를 대폭 상향을 했거든요. 145억 달러로 지금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목표치는 24조 4천억 원으로 제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2025년 수주 성과와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제시한 목표치는 전년 대비 35.7% 증가한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목표치를 올렸구나 이것을 체감해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앞서서 말씀드렸던 조선과 해양 부문에서 2025년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체감해 볼 수 있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선사들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증권가의 코멘트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작년의 성과도 조선 부문에서 굉장히 좋았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목표치를 상향했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이러한 목표치 상향 소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 특수선에서의 목표치를 잘 눈여겨보자라는 코멘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주 목표치를 정말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부분도 올 한 해 동안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한국투자증권의 코멘트 살펴보면서 실적에 대한 전망치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약 소식과 수주 목표치 상향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실적 컨센서스를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HD 현대미포의 합병 효과가 아직 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주가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고 실적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연결 매출액 목표치를 살펴보시면 24조 4천억 원대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2025년 잠정 성과 대비했을 때 38.3% 올려 잡은 수준인 가운데 매출액 목표 같은 경우 전년과 비교했을 때도 11%나 증가한 수준인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앞으로도 높여볼 수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부문별로 수주 목표치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적으로 살펴보시더라도 조선과 해양, 엔진기계 전 부문에서 모두 다 고른 성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켜보자라는 관점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을 먼저 살펴봤고요. FN가이드에서 제시하고 있는 영업이익도 살펴보시면 컨센서스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조 3,568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흐름은 매년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겁니다. 2022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하지만 2024년 7천억 원대로 흑자 전환에 달성하는 모습이었고 작년 2025년에는 2조 3,62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35%라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영업이익을 높여 잡았다라는 차원에서 실적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인 성장에 진입했다라는 내러티브를 한층 더 강화시켜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눈여겨봐야 하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과 해양 부문 합산 영업이익은 6조 5천억 원으로 전년에 기록했던 영업이익 대비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준이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록했던 이 영업이익은 과거 호황기로 여겨졌던 2010년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크게 뛰어넘은 수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해드리고 있죠. 구조적 성장 국면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숫자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HD현대중공업 지금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계약 소식에 수주 목표치까지 올린 상황 속에서 증권가는 어디까지 올려잡고 있을까요? 가장 최근에
목표 주가, 나온 목표 주가는 다올투자증권에서 제시한 목표 주가고요. 86만 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지금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50만 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방 여력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증권에서는 72만 원으로 유지, 삼성증권에서는 89만 원으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IM증권에서는 66만 8천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12월 달에 제시한 목표 주가입니다. 71만 원으로 12월에 하향 조정했지만 이번에 보고서를 발표한 것을 확인해 보면 비중 확대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조선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쪽으로 좋은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고 있다는 점 눈여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HD 현대중공업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개별 종목 말고 업황 자체가 전년부터 올해까지 좋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될 텐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도 실적이라든지 업황 분위기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LNG선 수주 현황을 살펴보시면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사모 같은 경우에 모두 다 작년에 수주를 다 이뤄낸 흔적을 남겼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이어서 올해 1월 2일에도 두 척을 수주했다는 소식을 발표한 바 있죠. 그리고 IM증권에서도 업황 분위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날렸는데요. 발주 호황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말을 시작으로 그에 잇따른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 되겠습니다. 2025년 LNG선 전망치는 33척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요. 실제 LNG선 발주량을 살펴보시면 그 전망치보다 3척이나 더 많이 발주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이러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 거고, 2026년 이후 발주 전망치를 살펴보시면 올해는 81척, 그리고 2027년에는 88척을 발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업황 분위기 또한 긍정적이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의 코멘트도 살펴보시면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신조선가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LNG선 발주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대감을 걸어보자라는 코멘트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중한 당신을 위한 인터뷰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선주들이 워낙 작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저 같아도 뭐 여기서 더 간다고 작년만큼 잘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회의적인 시각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증권사들의 코멘트를 정리해 본 건데요. 먼저 앞으로 이익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가, 그 가능성이 커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올해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답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는 경지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막차 탑승 정도로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2026년부터 내년까지 이익은 성장할 것은 맞지만 그 폭이 점차 가파르기보다는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답을 얻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들의 토크가 풀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을지는 내년까지는 그게 확보가 되어 있지만 그 이후는 지켜봐야 한다라는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이 중요하잖아요. 사실 작년부터 이 조선사들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결국에 미국의 입김이 있었기 때문인데, 미국 시장 우리가 정말로 의지해봐도 괜찮은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일단 마스가와 관련되어 있는 법안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그러한 답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변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행 존스법, 번스 톨레프슨법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상선의 대형 블록 수출이 지금 막혀 있고요. 특수선, 군함을 포함해서 특수선은 모든 것을 지금 미국에서 제작을 해야 하는 그러한 법안이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변수 법안인데, 한국이라든지 상호 방위조약 국가에게 미국 조선 대형 자재 공급을 열어주는 법안들을 지금 마련하고 또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통과되어야만 이 변수를 털어내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라든지 상호 방위조약 국가들에게 조금 더 유리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마 올해 가을 정도에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는지 여부 지켜보면서 조선사들의 주가 흐름도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가장 큰 변수를 털어내는 것은 맞지만 Q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만큼 하반기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이슈 플레이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투함 부분은 괜찮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변수가 있다지만 전투함은 어때? 전투함은 괜찮다고 들었는데 어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결론적으로 전투함은 괜찮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함 쪽을 공략하고 있는 기업을 선별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체를 한국 야드에서 일부 제작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구축함 사업을 같이 하게 될 경우에는 타격이 덜하기 때문에 노려볼 만하다라는 코멘트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을 공략할 경우에 국내 조선사에게는 어느 정도의 이익이 예상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는 60억 달러 규모의 이 NGLS 차세대 군수 지원함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조선 3사죠.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 몫이 우리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 이후에 마스가 법안, 이 Ships for America Act가 만약에 통과가 되고 그 안에서 170여 척의 물량을 받아내게 된다면 그때는 기대감을 조금 더 높게 걸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답을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세세 전략 살펴보시죠. 다울투자증권에서 리포트를 발행을 했고요. 그 안에서 2026년 기대가 되는 조선사들을 정리를 했는데 그 안에서 목표 주가를 올려 잡은 것들만 뽑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탑픽으로 꼽고 있었고 86만 원으로 공격적으로 목표 주가 상향을 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15만 9천 원으로 목표 주가 올려 잡았습니다. 우선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성장할 것이라는 것이 가장 큰 모멘텀이었고요. 오스텔 지분 관계가 하나그룹 때문에 낮아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체크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수주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 LNG선 수주 전년에는 13척이었지만 이제는 20척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한국카본 이것은 이제 조선 기자재 쪽이죠. 그쪽에서 4만 7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올해 LNG선의 신조 시장이 3년에서 4년 동안 호황기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 안에서 본행제는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보유해봐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현재 받아둔 잔고가 2027년까지 이어지면서 내년까지의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내고 있습니다. 2023년에서 2025년까지 본행제 가격이 또 상승했고 여기에 환율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수익성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기자재 쪽에서는 한국카본을 꼽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전일 기자재 내에서 한국카본이 9%로 가장 큰 상승률을 나타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이 순항하고 있는데요. 올해 막차 탑승 가능할지 그에 맞는 전략 저희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분이 오시길 참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새해에도 시청자분들이 왜 안 나오시냐 이렇게 찾으셨습니다. 반가운 함정남 차장님과 인사 나누면서 올해 전략 고민해 보도록 할게요. 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차장님과 저희가 막 수년째 함께 해오고 있는 가운데 네. 이제 올해 2026년은 저희가 어떤 스탠스로 임해야 될지 새해 첫 번째 만남이니까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 연말에 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삼성전자에 대한 포인트 그리고 제주반도체, 노타 등등의 종목들 얘기해 주셨던 게 다 너무 잘 갔단 말이죠. 그래서 차장님도 정말 행복한 새해를 맞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고민해야 될 건 우리 계좌 수익률이 삼성전자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어려워요. 네.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제 다 기회가 오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라는 말은 이제는 무의미한 말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와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좋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수가 올라간 것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그냥 자꾸 끌고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두 종목이 좋은 거지 코스피 지수가 좋다라는 것은 별도로 해석해야 된다. 지금 글로벌 시장의 핵심의 중심에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슈퍼사이클이 온다 뭐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와서 반영이 되고 있는데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세 종목이잖아요. 그중에 두 개가 한국에 있으니 지수가 글로벌 지수에서도 탑 권에 한국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안에서도 이제 우리의 대응은 그래도 섹터의 순환매는 이루어진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나의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짜갈 것인가에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보다는 장이 좋다라는 것은 이미 다 시장에서 증명이 되어 버렸으니 네. 그거보단 365일 장이 오르지는 않을 거잖아요. 이제 무슨 변수를 봐야 되느냐가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죠. 저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변수가 내일 삼성전자 실적 혹은 SK하이닉스 ADR이 될까요? 아니면 이건 너무 섹터에 국한됐다고 보면 1월에 있을 FMC가 될까요? 어느 쪽을 변수로 보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저께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 물량이 상당히 컸습니다. 1조 7천억 굉장히 큰 물량이 나왔죠. 실적 발표 직전이었어요. 옵션 만기일 때문일지 실적 발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마이크론이 뭐 오늘 이렇게 올라줬으니 10% 올랐죠. 샌디스크 이렇게 올랐으니 오늘 엄청 떠서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의 외국인 스탠스가 어떻게 될지 안 예의주시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오른 것 대비 김샜네라는 느낌이 나올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라는 것은 염두에 두시되 그 안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끝났다기보다 섹터 순환매를 네. 찾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냐라는 것을 대전제로 그러니까 조금 쉬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그럼요. 삼성전자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저는 대응 방안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어떤 변수를 갖고 있냐면 결국 지금 증시가 삼성전자 영업이익 100조라는 이야기는 작년 9월부터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100조다라는 것 때문에 올라간다는 것보다는 자금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왔다라는 것에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이유에는 기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화폐가 가치가 하락되는 속도가 2026년도 굉장히 강력하게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는 것의 기본적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기본 방향은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일 텐데 뭐 파월 연준 의장도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지목되고 있는 차기 연준 의장도 금리를 인하할 것일 텐데 진짜 인하할 수 있어요? 라는 것. 인하한다면 뭐 때문에 인하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어쨌든 인하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기 둔화? 네? 경기 둔화를 경계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오히려 경기는 멀쩡한데 트럼프 대통령의 고집으로 억지로 금리 인하를 하면 시장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아주 적절한 작은 템포의 금리 인하의 명분 정도 될 수 있는 고용의 침체, 약간의 경기 둔화, 이 정도 선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시장에서 노리는 이상적인 네. 금리 인하의 시나리오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경기 매크로가 좋게 나와서 미국 경기는 좋은데 트럼프의 고집으로 억지로 기준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기준금리는 하락하는데 인플레 우려가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10년물 국채금리는 올라가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경계하는 요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증시는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증시에는 썩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죠. 금리를 인하한다. 오케이 콜. 그것이 인플레 우려를 잠재우면서 인하할 수 있느냐. 그래서 미국 경제가 실질적으로는 약간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오히려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기준금리와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르락말랑 하는데 이제 4.4까지 올라와 버리면 이제부터 인플레 또 얘기가 또 화두가 될 수 있으니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는 환율을 한국의 대단한 키워드로 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핵심으로 보는 변수가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 가장 앞서서 먼저 찍는 것은 미국의 10년물 국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굉장히 겁먹으면서 우려사항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장은 일단 좋은데 여기에 시장이 쉬어가는 조정의 변수로서 1차적으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추이 살펴보면서 그것에 이제 아랫단에서 경제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가 잘 염두에 두고 체크를 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전체적인 시장은 좋고 그런 가운데 이런 변수는 우리가 조심하자라는 것이고요. 전체적인 시장이 좋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말씀 주신 대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올라갔던 시장일 겁니다. 자, 이제는 앞서 브리핑에서도 그랬지만 이들이 쉬어갔을 때 다른 업종과 반도체 소부장을 고민을 해볼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도 올랐죠. 오르긴 올랐죠.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아니기도 하고 이 캐파 싸움에서 결국 이들이 반도체 장비 패빈 시점을 고려했을 때 지금부터 관심을 더 둬야 된다면 네. 뭘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소부장 갈 길이 멉니다. 뭐 사야 돼? 소부장 사세요. 그러면 다 올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방송을 통해서 소스를 얻으시는구나라고 내가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송은 올라간 종목들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뭐 내가 사고 싶은 종목들은 다 올랐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아직 시작도 안 한 섹터군들이 반도체 소부장에서도 섹터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중에 운 좋게 지난번에 그 온디바이스 얘기했는데 그냥 올랐던 거고 이제 출발했죠. 그리고 아직 안 올라온 소부장 섹터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될 텐데 일단 소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메모리 사이클이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벌고 싶겠죠. 내가 투자를 안 하면 제가 투자하잖아요. 나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맞아요. 지금 메모리 사이클이 여기까지 좋은 것에서 핵심적인 제가 생각하는 변수는 중국 창신 메모리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치킨 게임으로 가는 만약에 5년 후에 치킨 게임 메모리가 다시 치킨 게임으로 영역으로 가게 된다면 그때는 결국 설비를 많이 해서 가격 정권을 쥔 자가 이제 이것을 패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먼 얘기입니다만 증설할 때 제가 하면 내가 안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HBM의 변화 속도에 따라서 증설이 상당히 명분이 뚜렷한 시장이 됐다. 올해 이것이 이제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을 때 저는 소부장은 여전히 ING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삼성전자 올라가는 걸 비팅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면 원인가의 베스테스, PSK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후발주자가 있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같이 갔었는데 후발주자로 가는 것이 KC텍이라든가 네. 뭐 개인적으로 유니셈이라든가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특별히 이런 종목은 별도로 보세요라고 관심 섹터로 별도로 빼서 말씀드렸던 CXL. 것이 그렇습니다. 다 CXL. 기억합니다.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 난 이래서 민영 씨가 좋아. 그 다 기억해 주니까. 그래서 CXL 여전히 저는 굉장히 관심을 지금 반도체가 HBM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확 넓어진 네. 거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키워드인데 앞으로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이 힌트를 시장에서 계속 던져주고 있어요. 네오셈, 엑시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오킨스전자 다 좋았고 퀄리타스만 못 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자인 하우스도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하우스는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려서 이제는 입이 아프다라는 관점에서 오늘도 종목 소개 하나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 네. 세미파이브라고 하는 파이브라고 하는 이 말고 세미파이브라고 하는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전통 팩리스 업체인데 여기서부터 디자이너스 영역에 이제 레이아웃 디자인, 파운드리 생산 관리까지 어떤 이 로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엔지니어링 서비스 제공. 이것이 특히 이제 에이직 반도체 이 사업에 특화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그 에이직 반도체, 주문용 반도체 디자인을 해내갈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전공정을 다 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신규 상장이잖아요. 저 음봉은 이제 납득이 되는데 네. 저렇게 이제 일봉으로 음봉을 주는 이후에 쭉 주가가 흐르는데 생각보다 반도체가 워낙 좋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좀 빨리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손절 라인 잡기가 쉬운 영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예수 1개월 물량이 약 200만 주 되는데 어제 거래량이 300만 주니까 그렇게 큰 부담 있는 물량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함께 볼 수 있는 새로운 신규 새내기 종목이 등장해서 이 시간 플러스 원으로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네. 워낙 삼성전자나 전통의 반도체 장비 강자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주셨었기 때문에 CXL, 디자인하우스, 그리고 세미파이브 등의 새롭게 좀 더 관심을 둘 수 있는 영역 확장의 측면에서 전략입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이런 얘기 좀 더 자세히 안 해주세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난해부터 얘기를 주셨었기 때문에 이제 후발대로서 관심을 둘 법한 영역까지 채워주셨네요. 자.